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의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감찰에서 부실 대응이 드러난 최고의 공직자에 대한 인사조치 요청도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이 빠진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민간 아파트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해 국민 불안이 없도록 보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이나 유인물 배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선거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 무산됐기 때문인데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지만 야당은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것이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현직 교사들이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무관용 조치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35도, 전남 화순은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을 전망입니다. 오후 한때 중서부와 전북 동부에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는 25도입니다. 한낮에는 서울 35도, 대전과 광주 36도 등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틀 만에 최소 1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숨진 사람들은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자로 대부분 밭일을 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과수원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한쪽에는 주인 잃은 옷가지와 의료장비 일부가 나뒹굽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70대 남성 A씨가 숨진 건 지난 29일입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한낮, 밭일을 나왔다가 쓰러진 겁니다. A씨를 비롯해 주말과 휴일 사이 온열질환 증상으로 숨진 사람이 경북에서만 7명에 달합니다. 6시 이후에 내가 하루씩 해 빠지고 이제 약치고 8시 넘어까지 내가 일하고 갔는데 하고 숨이 막히는데 어제 이거보다 더 더웠어요. 경남에서는 남해군 등에서 밭일 나던 80대 3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농장업 중 쓰러진 주민이 결국 목숨을 잃는 등 전국에서 최소 15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고령층인데 불볕더위 아래 농산일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어촌 지자체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을별로 거리 방송과 폭염 대비 기본 수칙을 홍보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뙤약볕 아래 고령의 노인들이 논밭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는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장마철 습기가 미처 다 빠지기도 전에 열기가 차오르면서 창문도 제대로 없는 쪽반촌 주민들의 고된 여름나기도 본격화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 창문도 없는 쪽방에서 러닝셔츠만 입고 선풍기 바람에 몸을 맡깁니다. 찬물을 들이켜보지만 그때뿐 밤낮 없는 무더위에 며칠째 잠을 설쳐 피로도 쌓여갑니다. 습기도 많고 감기도 안 뜨고 바람도 안 되니까 밑바닥에 돗자리 깔고 살까 지금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이곳 건물엔 쪽방 주민 7세대가 모여 사는데요. 1층엔 에어컨을 둘 공간이 마땅치 않아 건물 2층에만 한 대가 놓여 있는데 아래까진 바람이 잘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맛비가 몰고 온 습기가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방에 들어서면 숨쉬기도 힘들 정도라고 주민들은 푸념합니다. 여름에는 덥고 좀 숨이 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내가 땄을 줄을. 이제 바람, 물론 좀 저는 닫으면 되고. 다른 쪽방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보다 밖이 더 시원해서 인근 공원 나무 그늘에 3-3-5 모여 더위를 피합니다. 진짜 웬만하면 이 열이 한마디로 하면 샤워라도 금방 땀 흘리고 진짜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좀 해줬으면. 환기와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쪽방촌. 서울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물안개를 뿌려 열기를 앗아가는 쿨링포그 설비를 골목에 설치하고 인근 목욕탕은 무료로 몸을 씻고 시원하게 잘 수 있는 밤더위 대피소로 바꿨습니다. 또 시내 쪽방촌 주민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에어컨 200여 대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자동 등 일부 쪽방촌에선 낡은 건물이 설비 무게를 버티지 못하거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아 에어컨 설치가 더뎌지는 등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볕 더위는 8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쪽방 주민들의 시름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 발언을 통해 앞서 전수조사를 지시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문제 등을 언급하며 안전조치를 거듭 당부할 걸로 보입니다. 또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사망자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한 대책과 더불어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의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부실 대응이 드러난 최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조치 요청도 이번 주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휘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실무진만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징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지휘 고하를 막론할 것이며 정무직도 예외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최고위급 공직자 5명이 거명됐고 주말이 지나자마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에서 차관급인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겁니다. 앞서 국조실은 하천범람의 원인으로 시공사의 부실한 임시제방을 꼽으면서 행복청이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청장은 정무직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어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직접 해임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총리의 건의 내용을 들은 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의영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인사조치도 이번 주 내로 밟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조실은 김교태 충북경찰청장은 이번 참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역시 인사조치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조실 관계자는 감찰 조사에선 인사조치 요청 대상이 아닌 선출직을 제외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를 낸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15개 단지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국민 불안이 없도록 보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말 5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습니다. 국토부와 LH 조사 결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09개 가운데 37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아파트 단지 15곳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파주, 운정 등 입주가 이미 끝났거나 현재 입주 중인 단지는 9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인데 이 가운데 설계 오류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발주처인 LH는 7개 단지에 대해 긴급 보강 공사를 진행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보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불안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토부는 부실 시공 책임을 묻기 위해 발주처인 LH를 포함해 설계와 감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고발과 법적인 모든 책임과 인사 조치를 물어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민간 아파트 300여 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안전 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국회는 보름 남짓 휴식기에 들어갔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 문제를 두고 여야 대치는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권 반발이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송장악 위원장이 될 거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이동관 후보자 지명 뒤 첫 공식 회의, 여당은 이 후보자를 방송 공정성 회복 적임자로 치켜세웠습니다. 야권의 반대는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방통위 정상화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속셈이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 학교폭력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강조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도 언급했는데 민주당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자가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거라며 이번 지명을 윤 정부 인사참사의 활용점정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일부에서 거론되는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오히려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정도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오히려 보이콧을 하면 좋은 것은 그쪽이라고 봅니다.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야당 요구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당 정권 때 더 심했다며 내로남불 주장이란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혹독하고 무자비하게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언론인을 탄압했던 민주당 정권이 이동관 후보자를 두고 언론 장악과 방송 탄압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등 인사청문회 사전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자 지명이 언론 장악을 넘어 국가폭력이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언론폭력 가해자의 복귀이자 국가폭력의 귀환입니다. 이동관 조직투쟁은 방통위 해체 투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이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려야 하는 만큼 8월 중순 임시국회 개회 직후가 유력합니다. 국회 휴식기 뒤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강대강 대치가 더 격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선거 기간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수막 같은 인쇄물 게시 금지를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 시한인 어제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은 오늘부터 효력을 잃게 됐는데요.
현장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정당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관한 현수막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하는 5구의 광고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자체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여야를 막론하고 다시 규제를 촉구했을 정도입니다. 국회는 이런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되레 오늘부턴 정당 현수막 규제가 더 느슨해집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너무 장기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7월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지만 안 된 겁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 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같은 법에서 단순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집회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선거 기간 모든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에 따라 정개특위가 참가 인원 30명을 새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법사위에서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왜 30명으로 끊어져야 되는 것인지, 다른 5개 열거된 모임은 왜 인원수에 관계없이 2명만 모이더라도 금지돼야 되는지. 정개특위가 의결한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통과는 시켜야 되는데 인원수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이렇다 보니 대체 입법이 시급한 현수막 관련 논의까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국민들 우려를 가지게 했다는 점에서는 여야가 공히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월 중으로는 본회의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가능하면 빨리 처리해야 될 것 같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게 된 것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여야는 뒤늦게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았지만 당장 오는 10월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현수막 난립 등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백이 해소될 때까지 현수막뿐만 아니라 선거 관련 광고나 벽보 같은 인쇄물 게시도 가능해졌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레 오전 10시 반부터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당시 대장동 일당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가량을 약속받고 현금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6월 30일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등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한 달여 동안 보강 수사를 벌여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있던 2019년부터 재작년 사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개최되는 최초의 3국 정상회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 대사는 워싱턴 DC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과 한미일 3자 관계를 각별히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사는 이번 회의 배경에는 한미일 관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다면서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의 노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지 시간 7월 31일 기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군사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해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회담한 데 이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예방했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에 재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두고 끔찍하다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당내 후보 경선 최대 경쟁자인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 대해선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지지자들 앞에 선 트럼프 전 대통령. 연단에 오르자마자 정권 탈환을 외치더니 곧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And he's Crooked Joe. We called him Sleepy Joe. And I never said that. I can't say great things about him because he's been a horrible president. 퇴임 후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아온 트럼프는 다시 집권하면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When we win the election, a little more than a year from now, I will appoint a real special prosecutor to expose the monumental corruption of the Biden crime family once and for all. 임기 중 탄핵을 주도하는 등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여권에 대해선 거친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The radical lunatic Democrats, they impeach me, they indict me, they rig our elections.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걸 의식한 듯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대해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유일한 대항마로 거론되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도 이미 끝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DeSantis is gone. He's just about over. I think if he ever made a comeback, it would be the greatest comeback in political history. 하지만 트럼프 대권 재도전엔 걸림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들어 이미 3차례나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는 성관계를 폭로하지 말라며 회사 자금으로 돈을 주고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대통령 재임 중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해서도 불법 보관과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도 각각 기소됐습니다. 특히 기밀문서 유출에 대한 재판은 대선을 반년 정도 앞둔 내년 5월부터 열릴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법무부가 지난주 YTN이 단독 보도한 검찰의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 참여 범위를 넓히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부의 이른바 검수 원복 절차가 막바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수사준칙 개정 작업에 들어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개정 수사준칙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검찰의 보안수사 범위 확대, 경찰의 수사 종결권 축소, 수사 지연 문제 개선으로 요약됩니다. 기존 보안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 몫이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경찰과 사전에 협의했거나 일정 기준을 만족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이에 관여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재수사 요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실상 수사를 끝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기한도 정해집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면 이를 수리해야 하고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 제한이 없던 보안수사도 앞으론 검사가 요청할 경우 한 달 내에 해야 하고 경찰은 3개월 안으로 마치는 게 원칙이 됩니다. 수사가 무한정 늘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도 구체적으로 명시됩니다. 공소시효가 3개월 앞으로 임박한 선거 사건은 송치 전이라도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경이 협력할 중요 사건 유형에 조직범죄, 대공, 정치자금, 노동, 집단행동 범죄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한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방점은 국민권익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보다 국민의 편익 더 증진되는 방향일 겁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종결권을 갖는다? 이 문제가 아니죠. 국민이 더 보호받는 방향일 것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수사준칙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앞선 시행령 개정에 이어 이번 수사준칙 개정이 더해지면서
검수 원복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회복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추민기입니다.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판사가 그 뒤에도 한동안 재판 업무를 맡아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법원이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번에도 다른 공직자에 비해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성매매 혐의를 받는 A 판사는 지난 6월 적발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계속해왔습니다. 이런 늑장 대처 논란에 대해 법원이 사건 일지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A 판사가 적발되고 3주 넘게 지난 뒤인 지난달 17일에야 소속 법원인 울산지방법원이 경찰에서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고 그 직후 A 판사를 8월부터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A 판사는 지난달 20일까지 재판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고 스토킹 혐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에야 징계를 청구했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울산지법은 기본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렸고 휴정기를 앞두고 혼란을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재판에서 배제된 A 판사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민사신청 업무는 계속 맡게 됩니다. 성매매 적발 한 달을 넘겨서 뒤늦게 법원 내부 징계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소속 법원 법원장의 청구로 변호사나 법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결정합니다. 법관의 징계 수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3단계로 나뉘는데 가장 높은 징계인 정직도 최대 1년을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지 않는 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지난 2016년 마찬가지로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도 감봉 3개월, 2017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판사 역시 감봉 4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죠. 사실 최대 정직 1년까지도 안 나올 거고 훨씬 거라 짧은 기간 정도 정직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얼마나 법원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지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원은 징계위원회가 국민적 여론까지 고려해 결정할 거라면서도 법관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도 일반인과 법관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소환 통보 시점 등 처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강의를 한 교원들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행위 이력에 대해 자진 신고를 받고 이를 토대로 영리활동 실태를 파악한 뒤 현장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향후 감사 등에서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불법 영리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교원과 관련한 법률 분쟁 10건 가운데 7건은 아동학대나 성배위 등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진행한 정책 연구 결과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교원 대상 법률 분쟁 1,188건 가운데 71.6%는 형사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진은 하지만 실제 법률 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한 교원 51명 가운데 패소나 유죄는 12명에 그쳤다면서 실제 형사고발 사건에서도 무고성 절차 남용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연구진은 문제를 줄이려면 교원지휘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무고죄를 포함하고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해 강제력을 갖춘 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에 책임이 있다며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의 화해로 일단락됐습니다. 네, 신천지는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사실상 대유행 책임을 벗게 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 교인이 62%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대구시는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3년 넘는 다툼 끝에 법원은 서로 화해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역학조사 관련 문서가 확보되지 않아 대구시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공고했습니다.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의 의견에 따라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소재기 자체가 무리한 소송이다. 유일하게 신천지 사람들한테만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 그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 그 사람도 대구 시민들 아닌가요? 앞서 신천지는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를 묻는 형사재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1차 유행에 단초가 됐던 신천지 교회.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지만 잇따른 법원 판단에 신천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이어 관악구의 동물보호소 고양이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관악구의 동물보호소에 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동물보호소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고양이 접촉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5개 노선이 지나는 환승역이 된 김포공항역은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호선 출근 시간대 열차 운영 횟수를 4회 늘렸지만 대책 시행 첫날 시민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나아졌는지 윤웅성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9호선 김포공항역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서울시가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린 첫날인데요. 실제 효과가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5호선과 김포 골드라인, 서해선에서 9호선으로 갈아타려는 승객들이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바로 옆 공항철도까지 도착하자 승강장은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 서해선 개통이랑 이런 것까지 이제 맞물려가지고 지금 보시면 승강장에도 이렇게 사람이 계속 이제 많이 들어차고 있어요. 그래서 증편이 돼도 지금 그렇게 큰 체감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지어 서 있던 사람들이 그대로 탑승하며 열차 안도 붐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급행열차 출발역부터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들고 다음 역, 그 다음 역 승객이 계속 더해지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도 어려워집니다. 한 달 전쯤 서해선 연장 직후 YTN 취재진이 9호선을 찾았을 때와 비교해보면 전보다는 혼잡도가 낮아진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9호선 전동차는 6량에 불과해 최대 연량인 다른 전철보다 인파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급행과 일반 열차 운행을 각각 2회씩 증편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5,000명 넘게 더 태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이용자 대다수는 나아진 점을 당장 찾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일반 열차보다 더 혼잡한 급행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판이 조금 증가를 한다던가 열차 운행 횟수를 좀 늘리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내년 중순 투입할 계획이었던 신규 전동차 8편 가운데 최소 5편을 올해 말까지 조기 투입해 배차 간격을 더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감리 담당사를 공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등 15개 단지입니다. 이 가운데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 공주 월송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입니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 수원 당수, 오산 세교이,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등 4곳입니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 양산 사송 분양, 양주 회천, 광주 선운이, 양산 사송 임대, 인천 가정 2 등 6곳입니다. 국토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에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 조치를 진행해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해 통렬히 반성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미 15개 단지 가운데 7개 단지는 보강 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착수 예정이라며 보강 조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점검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래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한 총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 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정의영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해서도 이번 주에 인사조치를 위한 인사를 받겠다는 뜻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행복청장 해임 건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집중호우가 내렸던 지난달 14일 충북을 벗어나 서울에서 기업인들을 만났던 사실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체조 경기장 부지 선정 조언을 듣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가짜 프레임으로 도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집중호우로 충북 지역에 비상 3단계가 선포된 시기는 7월 14일 오후 4시 40분. 이보다 앞선 오후 3시에 금강홍수통제소는 청주 무심천 흥덕교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긴급회의 주재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아닌 행정부지사였습니다. 당시 김 지사는 기업인들을 만나기 위해 관내인 충북을 벗어나 서울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 2, 3단계 시 도지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등을 해야 하지만 김 지사가 관할 구역을 이탈해 직무유기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분 1초가 부족할 그 시간에 폭우를 뚫고 관할구역을 벗어난 것도 모자라 서울에서 한가로운 저녁 만찬을 즐겼을 도백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기에 충청북도는 서울 약속은 오래전에 잡힌 것으로 하계 세계대학경기연맹 체조경기장 부지 선정 등 대형 인프라 구축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서울로 올라가면서 행정부지사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관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8시 12분 서울에서 출발해 오후 11시쯤 도청으로 복귀한 뒤 호우 피해 및 대처 상황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지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도정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행위, 특히 비극적 재난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위는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 수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실체에 점점 다가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시도가 사법방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압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심지어 쌍방울 그룹의 친윤석열 전현직 사회이사들 때문이라는 가짜 뉴스까지 지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기각한 뒤 정부 여당에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듯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다며 황당하고 분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가진 간담회에서 법에 정해진 형사처벌이나 파면만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으니 오송 지하차도 사고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서 11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를 추가했는데 모레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첫 구속 시도가 불발된 지 한 달 만입니다. 진실은 곧 밝혀질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변인들은 혐의 인정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은행에 영향에 호소하신 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받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실제 금품 수수와 금품 제공 약속 여부 등의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가족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도운 측근 변호사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박 전 특검이 딸과 공모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은 50억 원 가운데 일부를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딸을 통해 실현했던 겁니다. 검찰은 또 당시 변협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3억 원 가운데 일부가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에게 지급됐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자금을 관리한 이모 변호사의 휴대전화에서 돈 전달 대상과 날짜, 액수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했다며 구속 사유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무를 도맡은 공범 양재식 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영장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박 전 특검이 금품을 실제로 받았거나 약속했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구성한 혐의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이번엔 박 전 특검 신병을 확보해 번번이 법원에서 막혀온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현재 교사들이 입시학원에서 돈을 받고 입시 문제를 제공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한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실태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조치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현직 교사들이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교육부도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적발된 교사들은 오랜 기간 학원에서 억 단위 돈을 받고 일해온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부는 우선 자진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들의 영리행위 겸직 허가 현황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향후 감사 등에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불법 영리 활동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확인되는 교사들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행위 금지 및 성실 의무 위반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경찰청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특히 허가 없이 학교 몰래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거나 강의를 했다면 영리 업무 금지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원에 문제를 판 교사가 학교 시험에도 비슷한 문제를 내서 내신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 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유아 영어학원 편법 불법 운영과 관련해서도 재차 합동점검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유아 영어학원들이 대상인데 영어학원이 아닌 영어 유치원으로 소개하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의 교습과정 운영, 허위 과장 광고 등을 점검합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에서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한 건 맞지만 폭행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택시를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전세자금 수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분양 대행업자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년 동안 수도권에 있는 신축 빌라 5채를 매입하면서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 무더위가 기승이지만 국지적인 기습호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소나기에 이어서 8월 중순부터는 2차 장마와 태풍의 북상 가능성도 커져 주의해야 합니다.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6일 역대 3위 강수량을 기록한 32일간의 장마가 끝났습니다. 제주도는 25일, 중부와 남부는 26일에 장마철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마 종료 선언이 무색하게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6일은 서울 중랑구에, 30일에는 영등포구와 양천구에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기록되며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무더위 속 강력한 소나기는 상층과 하층에 심한 온도차에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상공 5km에 찬 공기가 머무는 가운데 햇볕에 의해 지표면이 가열되고 남서풍에 의해 수증기도 공급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상순까지가 무더위 속 소나기를 주의해야 한다면 중순부터는 다시 게릴라 호우가 등장합니다. 무더위를 몰고 온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약해져 점차 일본 쪽으로 물러나면서 우리나라에 다시 정체 전선이 자리 잡는 겁니다. 2차 장마로 불리는 현상입니다. 이와 함께 고기압이 수축하며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는 태풍의 길도 열리게 됩니다. 장마는 끝났지만 남은 여름에도 기습적인 국지성 호우의 위협은 계속되는 만큼 날씨 예보를 주시하며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정부는 기후변화에 맞춰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특별팀을 만들고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재난안전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1개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특별팀 단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맡습니다. 특별팀은 앞으로 극한호우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을 고려해 설계 기준, 위험지역 지정, 사전 통제, 주민 대피와 관련된 피해 예방 차원의 기준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올해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폭염에 냉방비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전기요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면서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효율적인 에어컨 사용법,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기 무섭게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집마다 에어컨 사용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엔 특히 냉방비 폭탄 걱정이 큽니다.
전기요금이 상반기에만 2차례나 오른 탓입니다. 4인 가구 가정에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가동한다고 했었을 때 평균 사용 내시는 전기요금에 비해 한 4만 1,000원가량 더 부담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여름을 시원하게 날 에어컨 사용법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에어컨 종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먼저 소비 전력 정보와 에너지 등급 효율 등이 적혀있는 인버터형 에어컨이라면 켜고 끄기를 반복하는 것보다 계속 켜두는 게 낫습니다. 희망 온도에 이르면 실외기가 절전 운전을 해서 전기를 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처음에 가동하실 때는 가급적 18도 그리고 강풍이나 터보풍을 이용을 해서 동작을 시키게 되면은 실내 온도가 좀 더 빨리 냉각이 되고 온도가 적정 수준으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설정해 놓은 뒤에 반대로 10년 이상 된 구형이거나 소비 전력 정보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정속형 에어컨은 집이 시원해지면 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 더워지면 다시 틀어서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외출할 때 에어컨을 꺼야 하는 건 인버터형이건 정속형이건 똑같습니다.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틀면 냉방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에어컨에 예약이나 절전 기능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사용 시간을 정해두거나 일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현명합니다. 절전 모드를 사용하시면 고객님 원하시는 온도에 이제 도달했을 때 그 온도를 일정 유지시켜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극대화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에어컨 필터를 물로 깨끗이 청소하는 것도 냉방 효율을 높이는 길입니다. 아울러 공기 배출이 막히면 전기 사용량이 더 느는 만큼 실외기 주변에 언제나 말끔히 정리해둬야 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전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요구하며 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 대책위원회는 어제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전세 사기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애도하면서 대전에서 처음, 전국에서는 5번째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예술인들의 창작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불규칙한 소득 탓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좀 더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거문도 외길을 걸어온 김은선 씨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거문도 연주자입니다. 국악 창작 그룹을 결성해 지금까지 3장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현대음악과의 조화를 추구해 국악가의 인디밴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3년 넘게 공연을 하지 못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장 슬플 때는 이제 전문 예능인들인데 그걸로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그 웬일들로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었던 그런 게 좀 힘들었죠. 프리랜서 무용가 신현아 씨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연 수입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물류창고나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공연 문화 그리고 예술 문화 이런 것들 많이 접하면서 그런 시야들이 많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넓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구나.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해주기 위해 경기도가 도입한 예술인 기회소득이 첫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27개 시군 9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1인당 75만 원씩 2차례에 걸쳐 1년에 1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만 작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일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작업을 해나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왜 예술인들 먼저인가라는 지적엔 잠재적인 문화 콘텐츠의 힘을 키우기 위한 투자라고 설명합니다. 충분히 또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시게 되고 또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향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역동적인 예술 생태계가 조성돼 도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나날이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덥겠고요. 전남 화수는 무려 37도까지 치솟으며 사람의 체온보다도 높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낮 동안에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고요. 오후 한때 중부와 전북 동부 쪽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이번에도 좁은 지역에 강한 비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7도, 울산은 23.7도, 부산은 26.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까지 치솟겠고 대전과 광주, 대구는 무려 36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